네, 안녕하세요.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일 2분기 NH선물 원자재 전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분야이니까 전문가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황병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 관심이 뜨거운데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세상 비슷하잖아요. 네. 저희가 뭐 글도 쓰긴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고객분들 만나고 저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사실상 저희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1분기 사실 원자재 시장이 뜨거웠던 만큼 많이 불려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도 또 이제 세미나 하나 하시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저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렇게 어렵게 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네. 들어가기 전에 최근 좀 원자재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원자재 시장 동향부터 일단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자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지난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바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기록을 했던 바 있는데 그렇죠. 네. 코로나19에서 서서히 벗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2021년에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라든가 아니면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머디티 인덱스와 같은 이 종합원자재 지수가 40%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더 저희가 놀라운 거는 올해 1분기 수익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했던 원자재 시장의 상승률이 거의 1분기, 한 개 분기 만에 거의 사실상은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일 기준으로는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가 플러스 32% 정도 수준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3월 한때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가 약 45%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좀 토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라든가 산업금속 그리고 농산물 섹터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는 좀 약간은 또 최근 들어와서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보면 지난해는 마이너스 5.13% 기록을 했었던 귀금속 섹터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 플러스 5%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게 올해 일부 차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원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자산 시장에서도 거의 두 가지 이벤트가 사실상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까지 누적된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고용 상황 자체가 완전 고용으로 가다 보니까 연준의 목표 자체가 이제부터는 경기 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걸로 세상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주식 시장에서도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변동성을 좀 일으켰던 바 있는데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고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는 부담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좀 높은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사실상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2월과 3월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조금 바뀝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월 중순쯤에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2월, 3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 간의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이 되면서 아마 지난해와 달랐던 부분이 올해 1월 그리고 2월, 3월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1월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키 재료를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기금속 섹터 특히 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은 가격은 1월 달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2월, 3월 봐주시면 결국은 서방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라고 하는 재료 때문에 사실상은 안전자산의 선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2월, 3월에 금 가격, 은 가격이 상승을 했던 요인이라고 보면 안전자산 선호로 사실상 풀이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장표를 좀 보다 보면 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선 부분 1분기에는 이제 전쟁 이슈도 있었고 안전자산 장세가 사실 주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원자재 섹터 내에서는 뭐 당연히 주식 변동성도 컸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
그 섹터보다는 이제 여타 다른 분야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이가 가능할까요? 네, 뭐 그것도 사실상 저희 자료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상은 안전자산 선호면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이겠죠. 그래서 금 가격이 2월, 3월에 상승한 거는 정당화가 되는데, 근데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뭐 2월 같은 경우에는 곡물이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산업금속, 비철금속까지 기금속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그런 안전자산 선호 수요 때문에 금 가격, 은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일부 정당화가 되고요. 또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원자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원유라든가 가스뿐만 아니라 뭐 비철금속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농산물 시장까지 러시아는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뭐 인사 제재 또는 기업 제재, 또 국제 금융통신망이라고 하는 스위프트 제재까지 단행을 해버리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 러시아산 원자재가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상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공급 차질 또는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를 높이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게 유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3월 초에 유가가 거의 한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도 사실상 최근 한 7년 동안은 못 봤던 가격인데, 네, 네. 3월 8일까지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극단값을 반영을 했었죠. 배럴당 130달러, 네. WTI 가격은 130달러를 돌파를 하고 브렌트 가격은 배럴당 139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아마 최근까지도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0달러, 200달러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는 기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느냐라고 보면요, 네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의 하루 수급이 1억 배럴 정도 되는데, 네네.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의 양이 하루 평균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1,1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네. 전 세계 원유 생산 규모에서는 11%죠. 근데 이 11%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요, 러시아는 원유를 생산해서 네. 자국에서 쓰는 양도 있긴 하지만 약 40에서 45%를 수출을 합니다. 네네. 그럼 러시아가 제재를 받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가 밖으로 못 나올 거야가 돼버릴 거고, 하루 평균 1억 배럴 정도가 형성돼야 되는 석유 시장의 수급에서 하루 평균 500만 배럴이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상당히 클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강세 또는 초강세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3월 8일 날이 어떤 날이었냐라고 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특히 원유라든가 가스, 그리고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네. 사실상 제재를 하다 보면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가스, 러시아산 석탄이 못 나올 거야 때문에 유가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3월 8일을 꼭지로 해서 유가가 오히려 10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와 버렸고, 3월 중반 이후부터는 뭐 90달러대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퇴출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은 그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아니면 뭐 헝가리와 같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 제재를 해버리게 되면 네네. 당연히 독일의 유가가 폭등을 해버리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독일 안 그래도 최근에 유로화가 사실상 상당히 약세를 보였던 게 이 네네. 에너지 가격의 강세 때문이었었는데, 오히려 유럽이 먼저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유럽은 오히려 이번에 미국의 제재에 당장 사실상은 동참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가겠다라고 사실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유가가 130달러 이상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가 아직은 좀 나올 수 있네라는 걸 반영을 하면서 좀 100달러대 초반까지는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러시아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 원유가 이제 다양한 어떤 영향력을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게 미치다 보니까 좀 관련된 변동성도 크고 좀 점검해봐야 될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유가의 좀 상하방 압력 재료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는 2분기 때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면 결국은 아직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이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격 강도 자체를 더 맹공을 하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없어지긴 어렵다라고 보면요. 빈번하게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에 있다. 결국은 러시아가 모든 무기를 사실상은 러시아 쪽으로 퇴각시키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인 제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번 주 들어와서 유가가 뭐 사실상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사실상 2주 전에도 유가가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WTI 가격이 95달러 밑으로까지도 사실상 내려갔던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사실상 작동하는 부분이 저희가 2분기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왼쪽에 나열된 5가지 재료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미국이 최근까지도 계속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을 하고 주요 동맹국들이랑 쌓아뒀던 비축유를 방출하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했었는데 네. 지난주는 상당히 큰 그런 전략적 비축유 방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네. 하루 평균 100만 배럴씩 매일매일마다 180일 동안 전략적 비축유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유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러시아산 원유는 하루 평균 500만 배럴이 없어질 수 있는데 100만 배럴 푼다라고 해서 이게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네네. 그건 분명히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뿐만 아니라 뭐 IEA 회원국들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도 있기도 했고요. 네. 소비 쪽에서도 뭐 이번 주는 사실상은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중국이죠. 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사용하는 국가고요. 하루 평균 1,500만 배럴을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1,100만 배럴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 자체가 무관용 정책입니다. 네네.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있고 이제는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 방역 자체가 상당히 완화가 되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도시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생해버리면 그 도시 자체가 최소한 일주일에서 14일 봉쇄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차들 못 다니잖아요. 네, 아예 그러다 문제 보면 같은, 네. 결국은 원유 수요 자체가 위축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뭐 이번에 샹하이가 사실상 봉쇄돼서 원유 수요가 위축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2분기 들어가서도 중국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면 빈번하게 하방 압력 재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또한 뭐 중국의 원유 수요 위축 이슈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 결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켜 버리는 카드를 쓰려면 네. 미국 내에서는 셰일 오일을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산유량을 뽑아내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중에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라든가 아니면 증산 정책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국가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라고 봐주시면요. 네. 이란 하루 평균 15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베네수엘라도 제재가 완화되면 당장 하루 평균 40만 배럴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200만 배럴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국가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해가면서 이쪽 국가들한테는 다시 또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40만 배럴만 뽑아낼 수 있는 국가긴 하지만 전 세계 원유 매장량 규모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쉐브론이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산유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뭐 한도 끝도 없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뭐 최근까지도 계속 빈번하게 평화 협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 또 중립국으로 가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중에 이 평화 협상이 조금 더 진전이 있게 된다라면 유가는 뭐 1분기에 사실상 오버슈팅했던 것보다는 사실상은 유가는 2분기는 좀 아래쪽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에 동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이고요. 네. 저희는 유럽은 동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가가 3월 8일에 그 제재 리스크 때문에 130달러대까지 올라갔던 게 이미 피크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WTI 가격에 대한 밴드는 사실상은 130달러까지는 올라가기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뭐 그 부분보다는 2분기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유가가 네네. 살짝 저런 하방 압력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글로벌 IB들이 보는 것처럼 150달러, 200달러 가버린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보면, 네. 저는 이런 부분 역시 유가에서는 궁극적으로 유가가 오랫동안 높게 형성되기는 어렵다. 결국 100불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사실 1분기까지는 원유 수요가 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유가가 130달러대까지 갔는데 원유 수요가 깨진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1분기 때는 원유 수요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천연가스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천연가스의 대체제인 석탄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천연가스나 석탄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즌이 난방 시즌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천연가스도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또 난방을 해야 되는 천연가스 수요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난방용 또 전력용 원자재들이 부족한 부분을 원유가 사실상 대체를 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까지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 전통적으로 난방 시즌이 11월에서 3월까지라고 보시면, 네. 3월 지났고 이제부터는 4월이라고 보면 난방 수요는 후퇴를 했습니다. 네네. 난방 수요가 후퇴했는데 유가가 120달러, 130달러 그리고 15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럽은 이미 힘든 상황인데도 네. 사실상 그 유가가 더 올라갈 때는 더 살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망가질 거고 네.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주의보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줬던 지표가 아마 저희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유럽의 탄소 배출권 네. EUA라고 하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화석연료 가격들이랑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허용된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을 때는 네. 탄소 배출권을 매수를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탄소 배출 허용량보다 적게 사실상 사용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데, 네. 만약에 석유 수요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석유 수요가 좋다라는 부분이 사실상은 가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해 2월 달까지처럼 아마 톤당 100유로 가까이 상승하는 트렌드들 자체를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3월 달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보여줬던 게 결국 100달러 이상에서 유가가 가파르게 계속 치솟아 올라 버리게 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 탄소 배출권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유가는 올라가는데 수요가 깨질 거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자체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작동을 하면서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당분간 2분기 때는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에너지 섹터랑 같이 동행합니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당장 2분기만 보자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특히 유럽의 에너지 가격 또는 유럽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랑은 좀 디커플링 또는 역행하는 흐름들 자체를 네. 당분간은 보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시 또 뭐 100달러 언더로 내려가서 수요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네. 뭐 유가가 100달러 언더에서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100달러 상단에서는 좀 유가와 탄소 배출권 가격은 좀 역의 상황관계에 당분간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좀 심리적인 어떤 상방 압력이 지금 이제 그 가격을 올린 거고 어떤 수급적 면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의 이제 피크아웃을 봤을 때는 어떤 수요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수요가 좋았었는데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빠졌다. 결국 수요가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선반영해서 보여줬던 게 탄소 배출권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뭐 저희가 유가를 좀 살펴보긴 했지만 결국 유가가 상승했던 요인에 아까 제가 1분기까지는 원유 수요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배경에 있었던 게 가스였습니다. 네네. 결국 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같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재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못 가게 되면 유럽은 전체 가스 공급의 약 46%가 러시아산입니다. 네네. 그럼 당장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가스관 잠궈버리면 네. 당연히 그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폭등해버리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전력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10월 그리고 지난해 12월 올해 3월 초까지 유럽의 천연가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TTF 선물 가격이 사실상은 3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네. 사실 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여타 원자재 시장도 올라갔던 재료는 러시아가 그만큼 원자재 공급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은 다시 하향 안정화됐을 텐데요. 팔라듐 가격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한때 온스당 3,000달러대까지 올라갔었죠. 네네. 팔라듐은 저희가 자동차 캐털리스트라고 하는 매연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인데 전 세계 팔라듐 생산에서 40%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러시아 전쟁 나자마자 바로 팔라듐 가격이 3,000달러대로 급등을 해버렸었고요. 네네. 반대로 팔라듐과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백금은 러시아 비중이 10% 정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네. 나머지 80%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주식시장 내에서 가장 뭔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자재의 공급 차질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러시아를 대신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대표적으로는 뭐 브라질이라든가 네. 남아공, 네. 뭐 최근 남아공 랜드화도 상당히 좋았었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작동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니켈이라든가 알루미늄 저희가 스토리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네. 뭐 니켈 가격이 한때 톤당 10만 달러까지 폭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거래를 약 일주일 동안 무기한 금지했었죠.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사실상은 또 인베스티게이션 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니켈은 근데 팔라듐은 40%, 니켈은 7%밖에 안 되는데 왜 니켈 가격이 폭등을 했을까라고 보면요. 니켈은 저희가 니켈 광산을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니켈 광산 생산에서 70%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나옵니다. 러시아보다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크긴 한데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나오는 니켈 원광은 보통 라테라이트 니켈이라고 해서 저급의 니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 니켈 가격이 한때 톤당 5만 달러까지 폭등을 했을 때 스테인레스 강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게 니켈인데 이 니켈 대체제로 사실상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투자를 하면서 이 저급의 니켈 원광을 가지고 스테인레스 강의 원료인 니켈 피그 아이언이라고 하는 니켈 선처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용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니켈을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가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 활물질로 니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 때문에 니켈 가격이 최근까지도 상승을 해왔는데 그 2차 전지의 원료로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은 30%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가 7%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니켈 가격 상승했는데 니켈
해저들 중에서 중국의 칭샨이라고 하는 니켈 피그아이언 만드는 이 회사가 니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매도 포지션이 터져버렸죠. 매도 포지션 터져버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했냐라고 하면 이 마진콜을 메워야 되는데 네. 마진콜 메우는 것보다 오히려 실물 시장에 있는 니켈 실물을 다 매집해버립니다. 오히려. 네, 다 매집해버리다 보니까 네. 니켈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폭등을 했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소의 조치를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안 되다가 다시 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뭐 최근 들어와서 니켈 가격은 톤당 3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죠. 네. 뭐 농산물 가격 전쟁 나기 전부터 사실상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1월달, 2월달에 농산물 시장의 강세의 재료와 3월달에 농산물 시장의 강세의 재료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곡물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동일한 현상인데 1월달, 2월달은 저희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던 게 라니냐, 남미 건조 기후가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유가의 강세였습니다. 남미 건조 기후가 사실상 발생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가뭄이 발생해버리다 보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최대 생산국인 옥수수와 대두라고 하는 콩을 중심으로 해서 1월, 2월은 상승을 했고요. 또한 유가가 올라가면서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인 옥수수,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대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승을 한 데다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료의 원료 가격도 올라버려서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섹터, 특히 곡물 중심으로 해서 1월, 2월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 좀 달라진 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밀은 사실상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국가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요. 러시아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가깝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버리다 보니까 전 세계 밀 수출의 30%가 공급 불확실성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끝도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밀 수출을 6월 달까지 일단은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가 제재를 받다 보니까 러시아 루블화가 상당히 폭락을 했습니다. 네네.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하게 되면 연구원님 아시다시피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나요?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자체는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결국은 식품 물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품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월 달까지 러시아는 결국은 농산물 수출을 금지를 시켜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최근에 아마 곡물 가격, 특히 밀 가격이 상승하는 재료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0%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전 지역이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심었던 겨울밀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에 아직 불확실성이 생겨버리고요. 또한 3월, 4월에 겨울밀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종도 아직까지는 할지 안 할지 모르다 보니까 네네. 만약에 이번에 파종 못 해버리고 수확 못 해버리면 최소한 우크라이나산 밀은 1년을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1년 동안은 밀 가격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나서 일부 안정은 좀 찾고는 있는데 밀 가격이 저희가 지난해 보셨던 뭐 부셸당 8달러 아니면 뭐 9달러 정도 성당까지도 재차 내려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밀 가격이 최소한 1년 동안은 밀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치가 저희가 최근에 기록을 했던 게 부셸당 약 14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네. 뭐 14달러 이상을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세게 하지는 못하긴 하지만 10달러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밀 가격 자체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유가 밴드를 좀 말씀드릴 때 좀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밀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고 밀 가격이 상승하면 유엔에서 집계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같이 상승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밀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중동입니다. 최근에 이집트 물가 상승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정부 시위가 발생을 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막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주식은 밀을 세상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 중동의 식품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 2011년에 한번 경험을 했던 게 제스민 혁명 또는 아랍의 봄으로 알려진 중동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버리면서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산유량을 더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 중동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유전들이 불확실성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유가가 2분기 때 빠지더라도 사실상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요. 또 유가가 빠졌다가도 또 이 중동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한번 100달러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점진적으로 공급이 정상화되고 러시아산 원유가 완전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보면 유가는 저는 지금보다는 2분기 때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올해 연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WTI 가격의 예상 가격 밴드라고 하면 저는 많이 빠져봐야 저희가 과거 7년 동안 봐오던 뭐 50달러, 60달러권으로 가기는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WTI 가격보다는 브렌트 가격이 조금 더 프리미엄은 더 벌려서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WTI 가격 기준으로는 75달러에서 115달러 예상을 하고 있고 브렌트 가격은 플러스 5달러 정도 더 줘서 80달러에서 120달러 구간을 이제 남은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를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유가 밴드 자체를 형성하기에 사실 어려운데 확실히 이제 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을 검토를 해야 그런 밴드 설정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제 얘기로는 좀 에너지 가속화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차세대 그 다음 패러다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결국은 저희가 2014년 하반기에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가가 50달러, 뭐 60달러 정도였으면 저희는 그때는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저유가 사실상 국면을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상 보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차 끌고 나가기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근데 당분간 유가가 빠지더라도 75에서 115달러 밴드, 브렌트 가격은 뭐 80달러에서 120달러 밴드가 되게 된다라면 결국은 각국 주요국들의 정부들이 이제는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거나 뭔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결국 유가가 비싼데 계속 높은 유가를 지불을 하고 원유를 계속 사용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최근에 유가가 고유가로 와버리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또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 에너지 전환 가속화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화석 연료를 쓰던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가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더 빠르게 전개를 한다라는 거고 이런 걸 전개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원자재 시장에서든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섹터들 자체가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네. 네. 그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라고 하면 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대략 4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전기차랑 태양광, 풍력, ESS 뭐 이 정도 좀 머릿속에 이제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 만들려면 네.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려면 네.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SOC 관련돼서 뭔가를 만들려면 기름이 가장 먼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름이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아니면 전기 쪽이 많이 사용될까요? 네. 결국은 인프라 투자잖아요. 네네. 그럼 건설과 관련된다라고 보면 네. 저희가 다시 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장기적으로 수요 전망이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섹터는 네. 전기차의 원료로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원료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아니면 전기 하면 생각나는 원자재는
구리. 구리. 네. 네. 구리, 알루미늄, 니켈과 같은 그린 에너지 메탈의 수요 전망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론을 좀 이어갈 거다라고 봐서 네. 저희는 뭐 구리라든가 뭐 산업금속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가장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보다는 전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화석연료, 내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화석연료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수요가 개선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다 개선되고 나면 언젠가는 수요가 빨리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피크아웃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까지는 저는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화석연료는 하나는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저는 천연가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추세적으로 더 상승한다라기보다는 고유가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는 박스권 내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여전히 상승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자산이 에너지 섹터에서는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 중에서도 저는 유럽이나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보다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여전히 싸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자료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10월 달에 저희가 전력용 원자재 또는 난방용 원자재라고 하는 천연가스, 석탄, 유가가 상승할 때는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아시아에 우리 한국이 수입하는 액화 천연가스 가격 또는 유럽의 TTF 천연가스 가격이 같은 방향성을 떴습니다. 근데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을 봐주시면 지난 4분기에 12월 말쯤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렇네요. 또 올해 3월 달에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과 마찬가지로 같이 또 사상 최고치를 같이 갈아치웠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이들과 완전 밀접하게 동행하지는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BTU당 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거의 한 과거 10년 동안 천연가스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천연가스 다시는 안 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네.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을 꼭지로 해서 쉬지 않고 2020년까지 100만 BTU당 1달러대까지 빠졌어요. 네. 그럼 계속 빠지기만 하는 장이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은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 상승할 때 오히려 매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전략이었었지 천연가스 매수해가지고 사실상 이익을 전혀 못 봤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또 러시아가 독일과 연결해놨던 이 노드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2가 네. 사실상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는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기존에 러시아의 46% 의존하던 이 가스 의존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보면요. 네. 결국은 이 가스의 그런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사실상 나토, G7 또는 EU 정상회담에서 미국이랑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던 게 있죠. 네네. 네, 얘네들이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TF를 창설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는 미국산 LNG를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미국산 LNG, 미국 내에서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를 만들려면 네. 어떤 게 공급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 미국의 천연가스가 기체 형태의 천연가스가 액화 천연가스로 바뀌어서 네.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시장만큼은 이제부터는 고질적인 공급 과잉에서 좀 벗어나면서 10년 동안 하락 사이클을 이어왔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저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장기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이미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오른쪽에서 봐주시면 미국 EIA라고 하는 에너지 정보청, 미국 정부 산하의 에너지 정보청이 전망하는 그런 미국 천연가스 가격의 그런 방향성을
방향성을 좀 보시면요. 당장 포워드 커브만 보면 뭐 10월 달까지는 콘탱고, 그리고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백오데이션이기 때문에 뭐 올해 연말까지 서서히 올라가다가 내년도 올해 연말에 다시 빠질 거야, 이런 전망이긴 한데, 포워드 커브는 결국은 가격의 예측력은 없습니다. 그보다 미국 EIA가 95% 신뢰도 기준으로 해서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 좀 제시를 해놓은 걸 보면요, 올해 연말에도 다시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95% 신뢰도 기준에서 어퍼 바운드가 $10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 또 천연가스 가격이 뭐 최근까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해서 100만 BTU당 $6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 뭐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라는 점에서는 한번 변동성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장기 그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점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저점에서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 매수 유효하다라고 좀 봅니다. 보통 저희가 원자재 시장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글로벌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그 스프레드에 대한 네,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는 저희가 재고라고 하는데, 네. 보통 원자재 시장을 볼 때는 원자재 재고와 가격의 방향성이 역행한다라는 논리로 원자재 시장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유가, 원유도 원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유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천연가스에 투자하시려면 이 재고와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천연가스 시장은 네. 매년마다 계절성이 있어요. 네. 매년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즌이 11월에서 3월 사이에 난방 시즌입니다. 네, 네. 보통 천연가스는 저희가 전력을 생산할 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료인데, 전력 생산용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난방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가스. 네, 네. 난방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생산량이 일정하다라고 보면 재고가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재고가 감소하더라도 어떨 때는 가격이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난방 시즌이 끝나버리게 되면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재고를 인젝션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재고가 매년마다 증가합니다. 네. 근데 재고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거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네. 그랬다간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보실 때는 단순히 재고의 방향성보다는 지금 현재 재고가 시저널리티라고 하는 계절성을 보이는데, 4월에서 10월 사이에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전년 동기간 또는 5년 동기간 평균 재고가 증가했던 폭보다 더 많이 증가하느냐, 더 적게 증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천연가스 재고가 증가할 때는 전년 동기간 또는 과거 5년 평균보다 적게 증가해서 네. 예년보다 재고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아마 지난해 연말에 천연가스가 일시적으로 좀 후퇴했던 이유는 겨울철이 시작이 돼서 난방 수요가 있어서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초겨울이 춥지 않으면서 재고가 예상보다 덜 감소해서 재고 격차가 좀 줄었었죠. 네. 근데 왼쪽 그림에서 좀 중간 그림을 봐주시면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또 격차를 좀 벌리고 있고요. 그렇네요.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재고가 증가하는 구간이긴 한데,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만약에 이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4월에서 10월 사이에도 너무 많아서 재고가 비축되는 흐름들 자체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투자자들의 수급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페이지 19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보통 저희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투기 세력들이 샀겠지 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투기 세력들의 방향성 또는 저희가 CFTC에서 발표하는 이 논커머셜 포지션의 방향성을 보면 천연가스 시장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투자자들은 순매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쉐일 붐이 일어났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쉐일이라고 하면 쉐일 오일도 있고 쉐일 가스도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의 쉐일 붐은 쉐일 가스 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추공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에 봉착해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공급 과잉이 발생해 버리면
사실상 투자를 많이 해놨던 이 가스전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급 과잉이면 당장 공급을 할 수 있는 데는 파이프라인으로 저희가 PNG라고 하죠.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3개 국가밖에 없어요. 어디죠? 미국, 자국 내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인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밖에 없다라고 보면 사실 이들 수요만으로는 미국의 천연가스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이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는데 미국의 헨리업 천연가스 가격이 안 올랐던 이유는 고질적인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가격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해왔다. 그럼 이번에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 과잉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뭐 단기적으로 지난해 고점이 6.5달러 정도 수준이면 6.5달러 도달했을 때 또 투기 세력들은 여기서 또 매도를 또 쌓을 수는 있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단기 변동성을 일으키는 재료다라고 좀 보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100만 BTU당 6.5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이 6.5달러를 올해 연중 또는 뭐 장기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에서는 사실상은 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 자체가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뭐 6.5달러 가서 투기 세력들이 매도를 쌓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 하지만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저점은 계속 높아진다라는 것은 좀 컨빅션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6.5달러 뚫고 좀 세게 한번 이제 숏 커버가 나온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 투기 세력들, 특히 헤지 펀드들이 숏 포지셔닝 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에너지에서는 유가는 저는 좀 박스권을 전망을 하긴 하지만 미국 천연가스 시장만큼은 장기적으로 이제는 우하향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 우상향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좀 롱바이어스를 가지고 좀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유가 또는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면 과거보다 결국 저희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는 섹터가 산업금속 섹터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알루미늄이나 니켈이나 리튬이나 뭐 코발트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덜 강세를 보였던 구리 투자 매력 2분기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저희가 구리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게 알루미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수요처가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선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 부문에서 구리 가격이 과도하게 알루미늄 가격보다 뭐 4배 이상 비싸져 버리게 되면 알루미늄으로 수요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작년에 사실상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구리를 생산할 때보다는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은 생산 원가의 약 40%가 전력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의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에너지 섹터 지수가 상승했던 뭐 2021년, 2022년 지금 현재까지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 간의 상대 성과를 봐주시면요, 오히려 아래쪽으로 상당히 내려왔고요. 구리가 알루미늄 가격보다 이제는 3배 이상도 안 비쌉니다. 3배를 하회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헤지 펀드들 아니면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롱숏을 하는 투자자들이 알루미늄은 매수를 하면서 구리는 매도했던 전략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또한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주식이 흔들리면 가치 변동성을 일으키는 자산이 구리입니다. 구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닥터 카파라고 하는 경기 선행지수의 역할을 하고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부분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향후에 유가가 높은 구간에서 형성은 되긴 하겠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유가가 하향 안정화를 시도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보면 유가가 하향 안정화를 시도할 때는 알루미늄보다는 구리가 오히려 최근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염을 좀 토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당사에서는 톤당 기준으로 보면 구리 가격 12,000달러까지 좀 목표치를 좀 제시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전산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이 미국 코맥스의 구리 그런 고순도 구리 선물 기준으로 보면 뭐 5달러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다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해서 또는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텐션이 좀 완화가 되거나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서 상승했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뭐 리튬 코발트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 니켈과 같은 산업금속 섹터의 수요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저는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알루미늄, 아연, 니켈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기금속에 대해서만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2022년 전망할 때는 원래는 비중 축소 또는 매도하세요라고 사실상 좀 추천드렸던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속 투자 사이클은 여타 원자재들이랑은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기금속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명목금리가 상승할 때는 안전자산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통화정책 긴축을 사실상 경계했던 구간에서 올해 1월달에 금 가격이 빠졌던 이유는 통화정책 긴축 또는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귀금속은 투자 매력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까지 기금속 섹터 내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히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상당히 빠르게 해버릴 거다라고 해버리면 네. 아무리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에 저희가 사실상은 프락시가 미국의 실질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의 물가연동 채권의 수익률을 봅니다. 네. 물가연동 채권의 수익률 저희 뭐 자료에 왼쪽 상단의 그림을 봐주시면 짙은 파란색 라인 차트가 물가연동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가 올해 1월달에 상승하다가 오히려 전쟁 때문에 하락해버리고 다시 또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게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는 말 자체는 결국은 달러 유동성 자체가 계속 회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질금리가 상승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귀금속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뭐 연간 전망에서 봤던 것처럼 금 매도하세요, 은 매도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좀 걷어들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지금 연준이 3월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점도표상에서 6번 더 인상, 25bp씩 인상하게 된다라면 6번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또 반영하고 있는 거는 향후 12개월 내에 미국 연준이 약 250bp에서 275bp까지 인상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걱정들을 이미 최근에 50bp 이상 인상한다라고 하는 걱정들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미 상당 부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걱정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향후에 결국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연준이 스케줄상으로 사실상 예고를 하고 있는 이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최근에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올해 2년물 국채 수익률 가격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가격을 넘었죠. 네, 네. 수익률을 네. 넘어버렸죠. 네. 가격은 오히려 2년물이 더 많이 빠졌죠. 네. 네.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보통 과거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특히 2-10 스프레드에 역전이 나오면 향후 한 1년에서 한 13개월 뒤에는 경기가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연준이 오히려 긴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귀금속, 금이라든가 은에 대한 투자 매력을 없애는 부분이긴 한데 올해 연준이 이렇게 빨리 긴축을 해버려서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생겨버린다라고 보면 향후에 연준의 정책이 생각보다 그 긴축 강도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림들이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금 가격 기존에 빠질 거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보다는 뭐
원래 기존의 연간 전망상에서는 10년 평균 플러스 1표준 편차라고 하는 뭐 1,700달러도 깨고 내려가서 1,600달러대까지 갈 거다라고 좀 봤었는데 네. 올해 그 부분보다는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그런 박스권이라고 하는 1,750달러에서 2,100달러 사이에서 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거다. 그럼 지금은 뭐 1,900달러대 중반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뭐 통화정책 정상화 하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여지 또는 1,800달러 가까이 밀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데 뭐 1,800달러 아니면 1,750달러 정도면 다시 또 장기 관점으로는 매수해도 되는 가격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또한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비중 축소가 아니라 중립으로 볼 때는 가격 역시 가파르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21달러 뚫고 내려가서 14달러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라고 하는 전망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통화정책 중립 구간 또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자체가 완벽하게 없어지기 어렵다라고 보면 저는 가격 역시 저희 최근 한 1년, 2년 정도의 가격 밴드인 21달러에서 28달러 정도 구간에서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딱 중간 정도에 있어서 네. 뭐 2분기 초입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 최소한 5월 FMC까지는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좀 크다 보니까 뭐 금은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되 5월 FMC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긴축 강도가 더 커질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종합을 하자면 네, 원자재 시장 올해 1분기 상당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미 지난해 기록했었던 40%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뭐 3월 중반 넘어오면서 조금은 조정 장세에 좀 들어왔는데요. 에너지, 산업금속 그리고 기금속, 농산물로 좀 나눠서 보자면 저희는 산업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유가, 지금 현재 100달러 이상에 있는 유가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퇴출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맥시멈 75달러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2분기에는 유가는 더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금속은 기존의 매도 의견보다는 조금 중립으로 올렸다라는 점에서 기금속은 사실상은 좀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앞두고는 좀 약간 매도도 괜찮긴 하겠지만 통화정책 그런 스탠스들을 좀 보면서 예상보다 약한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나온다라고 보면 좀 기금속은 오히려 빠질 룸들 자체가 이제부터 더 제약을 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저희는 올해 2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는 섹터는 산업금속 섹터 유일하게 보고 있고요. 뭐 구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금속 섹터 저는 조정될 때마다 저가 매수하신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밀도 있게 좀 들어왔는데 확실히 원자재 섹터 자체가 다양한 이제 금속들을 다루고 이제 원유부터 시작해서 금, 은, 뭐 가스 여러 가지를 다뤄주시다 보니까 풀어내실 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진행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내용을 푸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추려봤는데. 네. 우선 이제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의미 있다고 본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통화 정책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5월 FOMC에서 실제 50pp 인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연준이 빅스텝을 실제로 밟아 버린다면 이거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실제로 줍니까?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양방향으로 사실상 다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이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원자재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경기 민감 원자재는 저희가 에너지 뭐 좋게 보는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50bp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50bp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연준이 이 긴축 강도, 강한 긴축 강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귀금속 섹터만큼은 최소한 조금 저희가 지금 중립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다시 비중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연준의 통화정책 50bp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이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처럼 경기 침체로 해석을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죠. 오히려 경기 민감 원자재들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통화정책 긴축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금이라든가 아니면 은과 같은 기금속 가격이 오히려 그때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걸 통화정책 50bp 인상을 경기가 좋다로 해석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이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추후에 이제 추이를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우선 넘어갈게요. 최근 독일이 이제 천연 공급의 이제 비상 1단계 조기 경보를 이제 알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스 관련된 유럽 내 영향력이 어떤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결국은 이제 러시아와 텐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러시아산 가스의 안보가 사실상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러다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가스만 믿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최근에 가스 비축에 대한 그런 이슈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토, G7, EU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이 합의했던 부분이 올해 내로 미국이 유럽 시장으로 150억 입방미터 규모의 이 LNG라고 하는 액화천연가스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거다라고 했고요. 네. 또한 2030년까지 유럽 역시 이 액화천연가스를 받으려면 일부 인프라를 갖춰야 되다 보니까 최소 연 500억 입방미터를 더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겠다라고 좀 예고를 했다라고 보면 네. 저는 결국은 유럽이 미국산 LNG를 수입을 더 하게 된다라면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LNG 가격 또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뭐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서서히 하향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에서는 상당한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미국이 이때까지 고질적인 공급 과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게 PNG로만 사실상 수출하면서 결국은 이 자국 내에 가스전들 자체가 공급 과잉을 겪었다라는 건데 LNG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액화 천연가스 설비로 들어가는 이 천연가스의 수요가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 특히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의 공급 과잉을 좀 줄여주면서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에서는 장기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PNG에서의 LNG로의 전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는 상당히 좀 흥미롭네요. 네, 유럽이죠. 유럽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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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선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베네수엘라의 이제 원유 공급이 기존 러시아의 원유 공급을 얼만큼 좀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러시아를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퇴출을 시키려면 결국은 대체돼야 되는 원유의 양이 전 세계 하루 수급 1억 배럴 중에서 500만 배럴을 대체할 만한 원유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럽이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만 말씀드리면요.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원유 매장량 중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자체가 거의 망가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한 99% 100%를 원유 수출로 얘네들이 GDP를 벌어들였다 보니까 네. 2014년에 베네수엘라가 거의 국가 부도가 나버리고요. 또 사실상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 통화 가치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다 보니까 이 국민들 자체가 다 뭐 인접 국가들로 다 탈출을 했죠. 네, 그렇죠. 또한 해외 투자 자본들도 다 사실상 회수가 됐다라고 보면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산유량은 하루 평균 75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게 미국이 제재만 풀어주면 당장 하루 평균 40만 배럴 산유량을 뽑아낼 수 있어, 더 뽑아낼 수 있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500만 배럴을 대체하기는 어렵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쉐브론이라든가 엑소모빌이라든가 뭐 쉘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장기 관점에서는 러시아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카드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타 다른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확실히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뜨거워요.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우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분기 그 원자재 시장 동향이랑 그 이제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NH투자증권 황병진 연구원님 모시고 좀 진행을 해봤는데 우선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